안녕하십니까. 대장암문외과 대장암센터의 한윤대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암과 대한민국, 현재 대장암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대장암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저응증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후 대장암 수술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암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라는 곳에서 201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만 명당의 그 대장암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44.5명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고 있었고요. WHO에서 보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암종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도 전체 암종 중에 새로 생기는 암종 중에 2020년 1위가 바로 대장학문 암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그 대장학문 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4년, 15년까지의 그 대장암 치료 성적을 저희가 쭉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 학회 차원에서의 조사였는데 75%까지 생존율이 점차 더 진행되고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OECD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콘코드 스터디라는 뒷부분에 나올 텐데 내용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 보시듯이 결장암, 아래쪽은 직장암의 아시아 1위에 해당하는 치료 성적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내용은 바로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얘기한 건데요. 콘코드3라는 연구 결과에서 71개국 나라에 322개나 되는 인구 관련된 자료가 있는 나라들만 대상으로 18개의 암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2000년부터 14년까지 통계조사상 소화기계 암에서는 동남아시아가 5년 생존율이 가장 좋은 편인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위암이 68.9%로 1위, 결장암 71.8%, 그리고 직장암은 71.1%의 성적으로 사실상 세계 최고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진단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치료도 역시 세계 1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빠른 조기 검진과 그에 의한 빠른 치료에 의해서 이러한 좋은 성적 또 동시에는 대신에 많은 발견,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대장암의 그 인구당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대장 안에서 보이는 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라색의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의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를 시도를 해보거나 혹시 안 될 경우 혹은 했더라도 그 결과상 뿌리가 많이 깊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부분 정도는 특히 왼쪽 같은 경우 내시경으로 절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장 전체의 반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암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떼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절제 후에는 수술이 필요 없는가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내시경 절제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종, 폴립이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암이 크기와 뿌리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장을 보시면 점막, 근막, 장막이라는 크게는 세 층을 그려놨는데 점막까지만 뿌리가 있는 경우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진행될 확률이 없습니다. 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시작되는 녹색 줄이 보이는 림프절이라든지 빨간색이 보이는 저런 혈관들은 점막 아래까지는 들어가지만 점막을 뚫고 나오진 않기 때문에 즉 암의 뿌리가 점막을 뚫고 내려가야 저 녹색과 빨간 혈관 혹은 림프절에 닿을 수 있어서 비로소야 그 친구들을 통해 그 길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이 어디로 전이가 되려면 점막층 아래까지 들어가야 되고 폴립이라고 하는 용종이 점막층까지만 있는 경우는 전이의 확률이
거의 낮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여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가능하지만 그 떼낸 결과 이 용종이 생각한 것보다 점막 하층까지 일부 침범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이 가능성이 그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적응증, 대장암 수술의 적응증을 보면 크게는 근치적 수술과 고식적 수술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근치적 수술이란 말은 더 이상 이 암이 퍼지는 걸 막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수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적 병기가 1기에서 3기, 즉 사진이나 이렇게 수술 전에 관찰했을 때 적어도 4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확인이 되는 경우들을 하고 4기이더라도 대장암에서는 일부 간전이, 폐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절제가 가끔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기라 하더라도 완치가 가능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고식적 수술의 경우는 사실은 이미 완치적 의미의 수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증상 완화를 위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암에 의한 장의 폐쇄, 암에 의한 장 천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거나 아무것도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증상들을 좀 낫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대부분 4기 대장암들에서 주로 해당이 합니다. 다발성 장기 전이가 있다거나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 고식적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우리 수술까지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을 하여 완치라는 목표를 향해 다가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술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결장암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4기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우선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완치를 위한 근치적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서 2기나 3기면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 4기의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을 경우 고식적 수술을 통해서 일단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한 후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죠. 직장암의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3기에 항암 방사선 치료가 수술 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직장암의 경우 다른 결장암들에 비해서 아래쪽 골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수월하고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3기로 조금 진행된 편이 되었을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해주고 이후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최소한 기다렸다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결장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장암의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4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시경적 절제술은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수술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수술이라고 크게 생각하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개복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해당하겠고요.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퍼지지 않고 내시경과 똑같은 시술처럼 하되 이 부분이 항문 근처라 가까워서 내시경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로 해결을 하는데 그 부분은 내시경적 절제술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과 경항문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 두 수술 방법은 경항문이라고 한 건 항문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항문 근방에 가까이 있으면서 암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경우는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로 하는 거고 말씀드린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술은 개복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느냐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병변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절 전이의 위험도 등에 따라서 그 수술하는 서전과 외과 의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개복술에서 복강경 수술을 2005년경에 드린 이후 발빠르게 로봇 수술도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드리면서 특히 로봇 수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이 많아지면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초기암이니까 장을 조금만 잘라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장암은 원발병소, 그 암이 있는 부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들이 원발병소, 즉 암이 있는 부위지만 수술은 전반적인 저 주황색 영역을 전부 다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발병소인 암 부위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녹색과 빨간색인 혈관과 림프절 분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는 저희가 그 가정 및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이 절제를 하여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초기암이라 하더라도 점막 하층을 침범했을 걸로 의심이 되면 동일한 범위로 저 정도로 최소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초기암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고려하게 됐을 경우는 장을 자르는 범위는 어느 정도 동일하고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이제 크게 오른쪽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의 의미가 맹장, 변이 위로 올라갈 때는 상행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횡행결장, 왼쪽 윗배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변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행결장이고요. S자 결장은 조금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S자 형태가 될 수 있어서 S자 결장. 마지막으로 저 밑으로 고들직장에서 직장이 있습니다. 고들직장.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에 암이 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녹색 범위 비슷하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자르고 나면 끝부분에 있던 소장을 횡행결장에 연결하는 우측 결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횡행결장의 끝부분과 하행결장에 암이 있을 경우는 저런 부분을 도려내고 혈관과 같이 다시 연결을 해서 횡행결장과 하행결장을 연결하는 좌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S자 결장술에 있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방절제술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수술 방법 자체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저런 일정 범위를 같이 절제를 한 후 하행결장과 직장을 연결하게 되는데, 혹은 X자 결장 일부를 연결하게 되는데, 요 아래쪽에서부터는 항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구를 넣어서 저 기구에서 뾰족한 침 같은 게 나오면 하행결장에 있는 동그란 뚜껑 같은 거를 연결한 후 장을 기계로 문합하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 손으로 수기 문합을 했지만 최근에는 전부 다들 저렇게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암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골반 안에 있으면서 여자분들은 앞에 질과 자궁이 있고, 남성분들은 그 정낭과 전립선 이런 부분들이 앞쪽에 존재하고, 뒷부분에는 그 꼬리뼈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가득 차 있어서 수술이 사실 다른 방금 말씀드린 결장암에 비해 좀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혈관들도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을 수 있어서 수술 원칙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원칙 자체는 아까 봤던 결장암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림프절, 혈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서 절제하되 신경은 조금 잘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수술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은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매한가지로 아래쪽에 항문에서부터 일정 길이가 남아 있다면 역시 저 부분을 절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기계 문합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 초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해서 기계를 넣기 굉장히 어려운 항문 바로 위쪽에서부터 종양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항문은 간신히 살리지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계를 쓰기가 밑에 항문 근처에 너무 짧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고, 결국은 그 수기로 문합을 하게 되거나 혹은 가능하면 기계 문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래쪽에 굉장히 맞닿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압력이 방구를 낀다거나 할 때 굉장히 압력이 생각보다 크고 하기 때문에 문합이 트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어서 회장루를 조성합니다. 회장루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배로 배변을 할 수 있게 어르신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머니 찬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여 저희가 수술한 문합부가 아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잘 아물었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 다시 회장류를 집어넣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항문 근처긴 한데 조금 더 진행된 경우는 괄약근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약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괄약근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변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약근에 암이 닿아 있다고 한다면 변실금을 피할 수 없어서 항문 자체를 없애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 깊이가 다행히 아주 깊지 않은 경우 지금 보시는 괄약근간 절제술이라고 해서 괄약근에는 저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외괄약근 제일 바깥에 그리고 안쪽에 내괄약근이 있는데 다행히 외괄약근까지 침범하지 않았다고 MRI 등 여러 가지 검사에서 확인이 된다면 외괄약근은 살리고 내괄약근만 제거하는 그 두 괄약근 사이로 수술을 진행하는 괄약근간 절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외괄약근만 남기 때문에 그 변을 참는 거나 이런 게 변이를 참는 게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변실금처럼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문 자체는 살릴 수 있고 약간의 지사제 등의 도움을 통해서 조절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괄약근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화장실을 갈 때 변이 너무 마려울 때 마지막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에 그 괄약근이 왜 괄약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조절하는 건 사실 쉽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설명할 항문을 없애는 수술에 비해서는 항문 자체는 살릴 수 있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회음 절제술인데요. 이 경우는 괄약근의 침범도 있고 항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도저히 괄약근을 살릴 수 없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항문을 완전히 없애게 돼버리고 왼쪽 아랫배로 주로 형성하게 되는 장루는 평생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회음부 항문 밑에 아래쪽에 회음부 쪽에 상처도 합병증이 좀 잘 생길 수 있고 물이 고이는 경우도 좀 많아서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영구 장루를 하게 되어 조금 다들 걱정이 많으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 25년, 30년 동안 잘 갖고 계시고 심지어 뭐 수영까지도 조금씩 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도 되게 잘 다니시고 건강하게 20년 이상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관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국소 절제술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내시경적 절제를 해볼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위치가 직장에서 항문 근처에서 너무 가까워서 내시경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외과 의사들이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경 4cm보단 작아야 되고 항문연에서 6cm 미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유도리 있게 유동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긴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망 하층보다 더 내려가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다시 고려해야 될 수 있겠고요. 분화도가 좋거나 유동성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 및 림프계 침범이 없고 초음파 MRI 등 사전 검사에서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내시경 절제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항문 근처인 경우 저희가 마취를 통한 국소 절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저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는 경우는 도저히 항문 쪽에서 손이 저희가 닿지 않기 때문에 한 4cm만 넘어가도 사실은 거리가 항문에서 생각보다 저희가 꼬매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4, 5cm가 넘어가면. 그렇게 깊어지는 경우는 손으로 할 수 없어서 항문 쪽으로 기계를 넣고 저렇게 조그맣긴 한데 저희가 내시경으로 하지 못해서 기계를 통해서 자르고 꼬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시경처럼 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또 다른 경항문 내시경 수술 트랜스에날 엔도스코픽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오라는 시술 같은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막 전이 대장암 수술이 있습니다. 미세 침습 수술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퍼진 경우 중에서 특히 복막 전이가 주된 경우 저희가 이제 온열 항암 화학 요법이라는 소위 말하는 하이팩이라는 시술을 해볼 수 있는데 시술이라기보다 수술이겠죠. 이 수술을 하려면 배안을 크게 열고 저렇게 보이는 육안적으로 관찰되는 모든 암 조직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복막에 전이된 암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막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후 완전히 제거가 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 배안에 저렇게 항암 약물을 넣고 약 1시간 반 정도 한 43도의 고열로 항암 치료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복막 암종증에 대해서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대장암 혹은 난소암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소암에서는 효과가 좀 크다고 돼 있었고 대장암에서의 효과는 크게 확인되기는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특정 환자군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배를 열어서 보이는 모든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종양 감축 수술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항암 치료를 배 안에 넣고 43도 이상의 고온으로 항암제를 1시간 반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팩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종양 감축술이 얼마나 완전히 이루어지느냐가 최우선입니다. 배 안에 뿌려놓는 하이팩을 통한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배 안에서 아무리 깊어도 한 1, 2mm 이상의 약이 침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남아있는 아주 짜잘짜잘한 암들만이 이런 항암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굵직굵직하게 크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퍼졌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암을 거의 다 제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수술적 치료에 종양 감축술이라는 수술에 하이팩을 덧붙여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전신항암 요법보다 주사제를 하는 것보다 배 안에 직접적으로 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이미 많이 퍼진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거의 다 제거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환자에게 제한된 암치료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계도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7, 8시간 최소한 이상씩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3차 전문기관과 저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에서만 좀 가능할 수 있어서 의료진과의 신중한 상의 이후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대장암에 관련된 수술적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